2024년 대한민국의 순자산 분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순자산과 중앙값도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순자산.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3억 원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자산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동시에 주택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40대의 경우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에 이르며 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2.7억 원 수준입니다. 중앙값 순자산. 전체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2.6억 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 보유자가 평균값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은 경향이 있는데 40대는 부채가 가장 많아 평균 1억 531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며 특히 50대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순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자산 관리에 신경 쓰다 보면 누구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순자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순자산이란? 우선 순자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순자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내가 집, 자동차, 주식, 예금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부채를 모두 뺀 후 남은 것이 바로 내 순자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이 3억이라면 내 순자산은 1억 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분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연령대별로 순자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면 50대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 60대 이상에서도 자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사례 1. 30대 맞벌이 부부의 순자산 관리. 첫 번째 사례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도 추가 대출을 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면서 월급에서 나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거의 저축을 하지 못했죠. 그때 둘은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각자의 월급과 지출을 정리한 후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는 어떤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죠. 그 결과 집과 자동차 대출을 조정해서 이자를 줄이고 남은 돈을 예금과 주식 투자에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쉽게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재정 관리를 하고 부채를 줄이니 5년 후 이 부부의 순자산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병행한 덕분에 자산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3. 사례 2. 은퇴한 60대 부부의 자산 보전. 두 번째는 은퇴한 6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비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되었고 남은 자산 대부분은 집 한 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산운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로 전환하여 일정한 월급처럼 돈을 받아 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노후 생활을 걱정 없이 보내고 있죠. 이 사례는 고령층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더라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죠. 4. 사례 3. 1인 가구의 자산 관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1인 가구의 자산 관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혼자서 모든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자산 관리 계획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한 40대 남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으로 저축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소득에 비해 소비를 줄이고 언제나 자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은 50대에 접어들면서 순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섰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자서도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죠. 5. 순자산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순자산 관리의 핵심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순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자산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저축과 투자 습관을 들인다면 미래에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진 재정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산 관리와 순자산 증가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순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부채 관리의 중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자산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부채 관리입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관리되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운다면 오히려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지만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부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이자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매달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갚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산 분배와 투자 전략.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가지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의 분배해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으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어 전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60대 부부가 자산을 부동산에만 묶어 두기보다는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처럼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DAI라인포. 8. 저축 습관과 장기적인 관점. 저축은 기본적인 자산 증식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비가 저축을 앞서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30대 맞벌이 부부가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 5년 만에 자산을 3억 원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꾸준함 덕분이었죠. 네이버 블로그 9. 노후 준비의 필수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준비입니다. 6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할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60대 부부가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한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특히 노후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리 노후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하죠. 10. 마무리 순자산 관리의 실천. 결론적으로 순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채를 관리하고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핵심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부채를 줄이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